예,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이경준입니다. 저 69년생이라서요. 저도 나이를 꽤 먹은 거 아닌가 싶은데 아직도 이렇게 젊어 보인다고 말씀하시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목사님들 모시고 말씀을 나누는 기쁘고요. 저는 저희 집안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긴 한데 요즘은 약간 저는 좀 아주 독실한 신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이 노량진교에서 만나셔서 결혼을 하셨고요. 어렸을 때는 저기 사당동 방배동의 영광교회라는 개척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좀 있고, 수석동에 이제 성결교회를 또 열심히 다녔고, 중학교 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열심히 다녔고요. 고등학교 때는 소망교회, 압구정동 소망교회 다 짓기 전에부터 또 열심히 다녔고, 그 다음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또 저기 명동의 향림교회를 또 열심히 어머니와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는 저희 가족은 새누리교회라고 마운틴뷰에 있는 아마 침례교 쪽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가족의 역사가 어떤 우리나라 기독교 발전의 역사와 순복음교회도 나오고 소망교회도 나오고 향림교회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의 어떤 세계관이나 이런 거나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적인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 나눌 정도는 아닌데요. 하여튼 초청해 주셔서 제가 거절할 수 없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제목은 인공지능과 근미래 사회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인공지능을 20대에 많이 했고요. 1990년대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오라고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냥 인공지능을 그냥 전달하는 강연자로서 보다도 있지만 제가 인공지능을 실제로 응용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좀 안 해본 사람들이 많이 떠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위험하더라고요. 아직 새로운 기술이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인데 이런 기술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그냥 머릿속으로만 배우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사실 여러 가지 일로 바쁜데 저는 지금 제 일이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강연 요청이 오면 할 수 없이 오는 이유가 너무나 잘못된 이야기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제가 그래도 좀 막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오늘 왔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세상의 변화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기술적인 걸로 보면 스마트화와 네트워크화라는 어떤 양날개에서 발전한 것 같습니다. 어떤 노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트워크는 노드와 링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카오톡에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네트워크죠. 인적 네트워크고, 그렇게 이제 그걸 링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게 링크고, 그러면 이제 세상의 발전은 좀 그 링크들이 많아졌죠. 없었던 링크들이 생겼습니다. 아마 100년 전에는 철도 네트워크라는 게 없었고요. 철도라는 네트워크가 없었을 때는 여행이라는 어떤 비즈니스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호텔이라는 비즈니스도 그냥 잠과 식사를 같이 하는 곳. 그래서 중국 여행을 가보면 재밌는 게 대반점, 호텔 이름이 대반점이거나 대주점이죠. 그래서 역시 중국이 역사가 깊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데가 잠자는 곳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술 먹는 데가 잠자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면 더 이상 이제 여행을 지속할 수가 없고 불빛도 없고 교통수단도 없고 도로 네트워크가 없고 철도 네트워크가 없으니까요. 우리 옛날 사극 보면 길손 나그네가 어디 주막에 이제 자리를 잡으면 그냥 거기서 잠을 자는 거죠. 그러다가 주모랑 눈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얘기들이 다 이제 어떤 밥을 먹고 술을 먹는 곳이 이제 잠을 자는 곳이다. 그때는 이제 철도 네트워크가 없던 시대고요. 전기 네트워크가 없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어렸을 때 전기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지 않는 곳을 경험한 분도 있겠죠. 상수도 네트워크, 우물만 있던 곳도 저도 봤고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러면 상수도 네트워크, 그다음에 하수도 네트워크. 다 이게 세상은 어떤 네트워크의 발전에 의해서 이루어져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발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드들이 스마트화해지는 이런 걸 다 정보화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8월에 17일부터 19일에는 수원에서 이제 스마트 커넥티드 월드라는 그런 컨퍼런스를 하기도 하는데요. 세상이 어떤 이런 스마트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로 계속 발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정보화라는 거는요, 원래 이게 불균형합니다. 세상이 뭐 어떻게 되면 다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꼭 맞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보화는 세계의 모든 공간에 균질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지금 전 세계 어디에도 굉장히 막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거의 원주민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스마트폰이나 뭐 이동통신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최근에 나온 핀테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핀테크라는 거는 아프리카와 중국에서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계좌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수억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라는 회사가 알리페이를 만들어서 히트를 치고 거기서 위어바오인가요? 그런 어떤 서비스, 금융 계좌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1년에 8,700만 명이 계좌를 갖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금융 계좌가 없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어떤 그 사람이 경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일 겁니다. 아마 우리의 아이들, 어린 아이들한테 금융 계좌를 보통 안 열어주죠. 하지만 어린 아이들도 금융 계좌를 열어주면 그때부터 저축이라는 것이 가능하고 투자가 가능하고 뭐 대출도 가능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금융 계좌가 없었는데 이 핀테크라는 것이 붐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게 된 거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금융 계좌를 주게 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은행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아프리카의 변화, 또 중국의 변화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정보화는 이 대한민국에 살면은 정보화가 뭐 그냥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일어날 것 같지만 사실은 전 지구적으로 보면은 지금도 굉장히 불균질하게, 불균등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폰을 많이 쓴다고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제 거기는 글씨를 잘 읽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눈이 어둡거나 글씨가 너무 작을 경우에는 어떠한 정보화의 혜택을 또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한 국가 내에서도, 한 가정 내에서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KTX가 생기면서, 저도 오늘 좀 KTX 타고 왔는데요. KTX가 생기면 직중화가 더 심해질까요? 아니면 북권화가 더 심해질까요? 저도 예전에 이제 어떤 수업을 들으면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 이제 놀랐는데요. 일본도 그러면 신간센이 생겼을 때 도쿄로 더 집중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북경과 어디죠? 티벳 간에 신장 철도가 구축되니까 북경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티벳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려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티벳의 어떤 문화가 어떤 한족 문화에 의해서 어떤 지배당할 가능성.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가 깔린다는 게 꼭 어떤 민주화나 분산화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중앙과 지방 간의 어떤 불균형이 심할 때는 네트워크가 깔리는 것이 오히려 중앙을 더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갖습니다. 미국이 전자상거래나 인터넷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굳이 인터넷만 깔아도 비즈니스가 되기 때문에. 저도 음악을 애플뮤직을 들어요. 한 달에 14불을 내야 됩니다. 아마존 킨들 이북 서비스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북을 무료로 막 볼 수 있는 건데 그것도 한 달에 8불인가 그래요. 비디오는 넷플릭스를 봅니다. 한 달에 8불이에요. 제가 한 달에 이렇게 꼬박꼬박 내는 돈만 해도 생각해보니까 되게 많습니다. 뭐 훌루라는 영화 서비스도 있고요. 이러다 보면 그거를 한국의 어떤 서비스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소비자도 미국 서비스를 받는다는 거죠.
미국의 음악 서비스, 물론 저 한국의 멜론이라는 거 한 달에 15,000원을 쓰긴 써요. 예. 근데 또 애플한테는 14불을 또 내고 있고요. 넷플릭스, 비디오는 넷플릭스를 보고 있고요. 8불이니까 싸니까. 예. 이러다 보면 결국은 미국의 어떠한 비즈니스가 한국 소비자한테 아주 쉽게 오게 하는 것이 인터넷 비즈니스죠. 서울과 지방 간의 KTX에 의해서 지방에 있는 분들이 학원도, 대전만 해도 학원을 서울로 온다, 뭐 병원을 서울로 온다, 쇼핑을 서울로 온다는 말이 이제 그런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화라는 것이 꼭 어떠한 좋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사실 아니다. 정보화라는 것은 이런 분산화를 유도할 수도 있지만, 정보가 많아지면 회사가 작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정보화 때문에 회사가 커지기도 합니다. 은행의 인수합병 같은 것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은행을 하나 운영하는 IT 비용은 비슷하거든요. 그럴 바에는 은행을 아예 합치는 것이 이제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스마트화와 네트워크화에서 어떤 변화를 겪느냐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어떤 존재론적 본질 중에 하나가 인간이 이제 정보 처리 기계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지금 목사님들도 뭔가 정보를 막 처리하고 계시죠, 지금. 제 음성을 듣고 계시고 이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시각과 좀 청각을 활용해서 정보를 막 처리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또 딴 생각도 하시겠죠. 아, 이번 주 설교는 뭘 해야 되나 고민을 하실 거고. 이런 것이 이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들도 지금 계속 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사유하는 기계고, 정보를 입력받아 이걸 처리해서 저장하고 일부를 출력하는 어떤 고도의 정보 처리 기계죠. 저도 뭐 기독교인이죠. 저도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천국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금 당장 제가 눈이 멀 수 있잖아요. 당장 눈이 멀면 저는 이 세계에서도 제가 앞에 걸 못 보잖아요. 제가 당장 귀가 멀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죽는다는 거는 눈이 멀고 귀가 머는 건 기본일 텐데, 내가 어떻게 청당에 가서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릴까? 당장 이 세계에서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간 하나 이런 정보 처리 기계로 생각하면은, 어쨌든 인간은 이러한 시각을 입력하는 기능이 상실되고, 만약 청각을 입력하는 기능이 상실되면 그 정보를 처리 못하는 기계가 됩니다. 여러분도 컴퓨터 중에서 음악이 안 나오는 기계, 마이크가 안 되는 기계, 카메라가 안 되는 기계, 스마트폰 중에서 만약 카메라가 안 되는 기계를 사실 마음이 있으세요? 이제는 거의 없으시죠. 그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는 스마트폰은 시각 정보를 갖는 기계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에서 음악 안 나오는 거, 소리 안 나는 스마트폰 원하세요? 문자만 조용히 하는 스마트폰이면 좋겠다. 일부 있으시겠지만 거의 없으시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스마트폰이라는 기계가 하나의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청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사운드를 내는, 또 어떤 영상을 내는 그러한 기계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미디어 이론이라는 건 결국은 미디어라는 건 인간을 닮아가게 돼 있거든요.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미디어라는 것은 인간의 확장이라고 마샬 맥런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동차는 인간의 어떤 것의 확장이겠습니까? 당연히 다리의 확장이죠. 다리와 발의 확장입니다. 인간이 다리를 길게 늘려서 어딘가를 빨리 가고 싶겠지만 그건 더 불편하겠죠. 인간의 다리를 키다리 아저씨처럼 늘리는 것은. 인간은 자기의 다리를 늘리는 대신에, 기린처럼 다리를 늘리는 대신에 자동차를 발명해서 자기의 다리를 확장했습니다. 휴대전화는 우리의 뭐의 확장일까요? 스마트폰 말고 휴대전화는 우리의 귀와 입의 확장입니다. 친구와 멀리서도 통화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저의 입이 길게 늘어나서 친구의 귀까지 가는 것이고, 저의 귀가 길게 늘어나서 친구의 귀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샬 맥론이라는 이 천재학자는 50년 전이죠. 50년 전에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살은 인간의 뭐의 확장이고 총은 인간의 뭐의 확장일까요? 화살과 총이 어떻게 다를까요? 마샬 맥론의 책을 보면 재밌습니다. 화살은 인간의 손의 확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화살 왜 쏩니까? 개를 잡으려고 쏘는 겁니다. 토끼의 화살을 쏘는 거는 개를 잡기, 개가 죽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잡지 못하는데 토끼가 너무 빠르잖아요. 내 손으로만 이용해서 잡으려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할 수 없이 화살을 쏴서 얘를
중단시키고 걔가 뛰는 걸 중단시키고 얘를 잡는 겁니다. 우리 손의 확장입니다. 하지만 총알은 뭡니까? 죽이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이빨의 확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예. 이빨의 확장이다. 그래서 이제 그 심지어는 마샬 맥루하는 이런 집은 우리 피부의 확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전 같은 이런 도시 우리의 피부의 확장입니다. 왜? 이런 도시가 없고 집이 없으면 우리는 늘 자연 상태에 놓여져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강간당하고 살해당하고 침략당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 저도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옷을 입었고 옷을 입어도 여전히 약탈당하고 강간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동굴을 해서 집을 지었고 거기다가 또 다시 돌문도 새겨 넣었고 혼자서 안 되기니까 마을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독수리 마을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아예 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아예 뭐죠? 해자라는 걸 만들어서 못 넘어가게 했고 결국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인간을 확장하다 보니 옷이 만들어지고 집이 만들어지고 마을이 만들어지고 도시가 만들어졌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인공지능은 뭐냐 제가 뒷부분 말씀드리죠. 인공지능도 역시 인간의 확장일 뿐입니다. 어떠한 새로운 개체가 나타나서 우리랑 경쟁하고 뭐 지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인간이 또 어떠한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이제 확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간이 이렇게 인간은 합리성을 정보 처리 기계이긴 한데 제한된 합리성을 가졌습니다. 영어로 이제 바운디드 레셔널리티라고 그러죠. 이걸로 노벨상을 받은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제학은 인간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인간이 굉장히 정보를 다 받아들여서 심사숙고해서 모든 것을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 그러한 정보 처리 기계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정보를 처리하는 용량도 딸리고요. 정보 처리하는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느 정도 만족하는 의사결정을 합니다. satisfying 디시전을 하지 옵티멀 디시전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계속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한다면 결혼이라는 건 어려울지 몰라요. 그죠? 한번 결혼하면 더 이상 다른 상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라는 의사결정도 사실은 최적화된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만족스러운 의사결정. 어느 정도 만족이 되면 그냥 거기서 스탑해서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겠다. 요즘 여성들한테 이제 우울증이 많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남자인가? 여기서 스탑해도 되냐? 아니면 나 결혼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서 더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되냐? 자꾸 이런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하려다 보니 근데 옛날에는 그런 어떤 남자를 만나는 루트가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페이스북을 쳐다봐도 수많은 괜찮은 남자가 있고 인스타그램에도 있고 뭐 나이트에 가도 있고 교회에 가도 있고 하니까 계속 이제 탐색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거래 비용이. 어떤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 거래 비용이 줄어드니까 여성들이 계속 결혼 연령을 늘 이제 늦추고 하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이렇게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있는 정보 처리 기계인데 이 정보 기술이라는 것이 이러한 제한된 사람을 이제 확장시키는 거죠. 정보 처리 능력을 확장시킵니다. 근데 이제 무서운 거는 나를 위해서 확장만 해주면 좋은데 문제는 나를 대체할 만한 어떤 기계가 나오게 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정보 처리 기술은 인간 생산성을 보양해서 나를 도와줘서 내가 더 편하게 하기도 하지만 까딱하면 나를 이제 대체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요즘 인공지능에 의해서 직업이 뭐 많이 변화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세상의 변화에 뒤떨어서 그런지 그럴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일단 적어도 의사와 변호사가 대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의대나 법대는 괜찮아요. 뭐 이제 의대 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아직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법대도 마찬가지고요. 변호사를 대체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금방 나올 것이다. 쉽지 않습니다. IT에서 옛날에 안내양은 없어졌죠. 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안내양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그 버스 안에서 안내양 성추행하고 우리끼리 낄낄거리고 웃고 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4년도까지만 해도 84, 85, 86만 해도 안내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없어졌죠. 지금은 이제 차를 타면 교통카드를 갖다 대거나 그다음 내릴 때는 버튼을 누르거나 이런 어떤 장치로 안내양이 해줘야 될 일들을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문을 여는 것도 자동문으로 바뀌었고요.
어떤 인공지능으로 바뀐 건 아니고 이건 간단한 어떤 자동화 기계, 그 다음에 어떤 이런 티머니 같은 어떤 기계, 그 다음에 그 버튼, 이런 간단한 버튼 한 3가지 정도의 기술로 안내양이라는 직업이 이제 없어졌죠. 그럼 그 안내양들은 다 굶어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안내양들은 아마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 안내양들, 아까 말씀드린 중고생들한테 성추행 당하고 만원 버스 안에서 시달리는 그런 어떤 노동을 했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노동은 그냥 기계, 자동 버스에 붙어 있는 버튼, 그 다음에 티머니, 그 다음에 자동문, 이 정도에 의해서 벗어난 것이고요. 아마 저는 그것에 의해서 어떤 안내양이 실직하거나 굶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변화죠. 네, 세상의 그냥 당연한 변화입니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세상이 급격하게 어떻게 변할 것이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동안 그러한 IT든 어떤 자동화 기계든 그래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그건 삶의 진실입니다. 오히려 목사님들이 변화가 안 일어나죠. 정말 좋은 직업을 가지셨어요. 네, 정말 좋은 직업을 가지셨어요. 네. 저도 뭐 어떤 때는 잘난 척하고 떠들지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인간이 뭔가 기계와 어떠한 것의 자본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자기가 꽤 많은 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뭐 목사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지만 결국은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누구나 다 닿아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여기 계신 목사님들 같은 분의 어떤 위로와 어떤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그동안 이런 직업이 바뀌는 거는 수없이 일어났던 일이니까 인공지능에 의해서 새롭게 뭔가 일어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이 기회를 이용해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욕구 발전 단계가 있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업무가 기계에 대체되는 만큼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목사님들은 웹툰을 보시나요? 웹툰? 웹툰 보시는 목사님? 네, 오히려 젊은 세대랑 소통하려면 웹툰을 보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도 선생님들한테 만화가게에 가지 말라는 세뇌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초등학교 때 만화가게 가면 마치 아마 지금은 좀 마약하는 정도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화가게 한 번을 제대로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네, 만화가게 간다는 건 정말 큰 죄를 저지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웹툰을 안 봅니다. 네, 참 어렸을 때 그 교육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웹툰을 보잖아요. 물론 웹툰 가끔 보면 정말 막 유치하고 음란한 것이 많이 있어서 정말 괴롭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그런 게 새로운 욕구죠. 예, 젊은이들은 그렇게 웹툰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그렇죠? 저는 무한도전이나 런닝맨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못 보겠어요. 눈 뜨고 못 보겠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은 오히려 런닝맨이나 무한도전을 보셔야 설교가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그런 예능 프로그램은 30년 전에 또 없었거든요. 젊은 친구들이나 대부분의 일반적인 민중들, 며칠 전에 뭐 교육부의 공무원이 개돼지라고 얘기했는데 99%의 민중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 어떤 웹툰을 보고 어떻게 보면 TV의 그런 그냥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그냥 시간을 때우면서 살죠. 그래서 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새로운 문화고 새로운 욕구고 새로운 컨텐츠 비즈니스입니다. 저는 제가 창업한 회사 아래층에 연희갤러리라는 갤러리가 있는데요. 컨텐츠 진흥원에 있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를 굉장히 아끼는 분인데 저는 교수님이 그런 옛날 문화 같은 데만 하시는 게 안타까워요.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서양학, 동양학 이렇게 걸어놓는 갤러리는 진짜 옛날 문화잖아요. 제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아, 되게 앞서가는 분야를 한다는 사람이 기껏해야 이런 갤러리나 열고 있고, 그런 요즘 세대들이 하는 웹툰, 요즘 세대들이 하는 게임, 저는 온라인 게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테트리스까지는 해봤습니다만은, 갤러그까지는 해봤습니다만은, 최근에 온라인 게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구세대죠. 그리고 심지어 온라인 게임을 하는 사람들, 그런 회사를 하는 사람은 룸사롱을 하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기 자식한테 시킬 수 있냐 이거죠. 룸사롱은 돈을 많이 벌지 몰라도 자기 자식한테 견학을 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자기의 비즈니스를. 저는 적어도 자기의 비즈니스를 견학을 시킬 수 있어야 그것이 좋은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요. 룸사롱 마담들도 교회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죄를 지었으니까 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분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진 않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아니에요. 왜? 저희 아이들한테 내 삶의 현장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니까. 온라인 게임도 제 친구들도 많이 취직을 하고 사업을 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면 저는 너희 아이들한테 너가 만드는 게임, 그 다음 너네 업계에서 하는 게임들을 다 보여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율배반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남의 아이들은 해도 되는데 나의 아이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 어쨌든 저는 그 온라인 게임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온라인 게임을 가지고 먹고 살고 있고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고 아까 보신 무한도전을 보고 있고 웹툰을 보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어떤 새로운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전에 없었던 책이 2부부로 되면 문화산업이 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웹툰이 나오고 무한도전이 나오고 K-팝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저는 인공지능 기술이 새로운 어떤 기존의 직업을 다 말살시키고 그래서 세상이 뭐 이상하게 변할 것이다. 이런 사람은 너무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리고 인공지능을 너무 특별한 기술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발전해온 것처럼 계속 그것이 9세대의 눈에 보기에는 되게 나빠 보일 수 있습니다. 그 9세대들은 그걸 적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자랑처럼 얘기한 건가요? 무한도전 안 보고 웹툰 안 보고 온라인 게임 안 한다는 게? 제가 그걸 자랑처럼 얘기했던 건 저는 아재예요. 그런 걸 아재라고 얘기합니다. 아저씨죠. 그냥. 또는 뭐 뭐라 그러죠? 노땅도 아니고 뭐라 그러죠? 더 네? 꼰대입니다. 꼰대. 네. 제가 그러면 자랑처럼 얘기했다면 꼰대고요. 저는 자랑보다는 저 개인의 취향이고 저는 잘 못하겠어요. 미안합니다. 저는 온라인 게임의 강의를 못하는 거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저 프로젝트도 못하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무조건 싫어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그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 이런 것이 새로운 지금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미시적으로 대체되는 분야의 고용이 있기 때문에 이 고용이 분명히 감소되고 이에 해당되는 개인은 고통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공지능을 예전에 했고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분야들이 왜 어떤 발전 방향을 갖고 있나 봤더니 세상이 발전하는 방향과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가 있느냐를 연구를 했습니다. 샌디에고, 미 서부의 샌디에고를 가보면 샌디에고로 잘 살죠. 그 조금만 밑에의 멕시코 마을은 못 삽니다. 한반도 얼마나 작은 지역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남과 북의 차이가 뭐 말투도 다르고 틀릴 것 같지만 전 세계인의 시각에서 보면 한반도는 너무나 작은 땅덩어리고 거기 남쪽은 되게 잘 살고 북쪽은 되게 못 삽니다. 이게 왜 그러냐는 거죠. 그걸 연구했더니 결국은 재산권을 잘 보호해주고 활용을 증대시키는 나라가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더 장려하고 그것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거래 비용을 줄이는 그러한 사회가 이제 더 잘 살더라는 것이고요. 이걸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이거에서 하나 더 붙여서 Why Nations Fail이라는 책이 나왔죠. MIT와 하버드대 교수가 쓴 책인데 여기다가 이런 경제학적 시각 플러스에다가 하나 더 잘 사는 나라들은 이제 더 정치적 자유가 허용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민의 참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은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면 결국은 재산권을 잘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그 재산권을 잘 활용하게 해주고 그 재산권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잘 일으키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증대시키는 나라. 우리 남한이 그래도 잘 살게 된 나라 이유는 80년대에 민주화 혁명을 또 치렀기 때문입니다. 60년대에 4.19, 80년대에 민주화.
이런 혁명을 통해서 결국은 시민들의 참여가, 시민들이 주인이 되게 하고, 적어도 우리 5년에 한 번은 대통령을 뽑게 하고, 그러려다 보니까 어떠한 정치인들이 그래도 표라도 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군주 체제이거나 세습 체제라면은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현재 노벨 경제학상이나 이런 것들 받은 사람들의 어느 정도의 동의는 잘 사는 사회라는 것은 재산권을 보호, 활용, 그다음 거래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요즘 IT의 발전이 다 이런 쪽으로 일어납니다. 제가 O2O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O2O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죠? 목사님들은 택시를 많이 타시나요? 카카오 택시 많이 타보셨나요? 저도 오늘 서울역으로 오는 택시를 탈 때 카카오 택시를 잡았습니다. 카카오 택시라는 게 뭐냐면 택시를 앱으로 콜하는 거죠. 제가 있는 동네가 오늘 제가 택시를 탔어야 될 동네가 택시가 별로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택시를 불렀더니 한 5분 내에 옵니다. 그 택시를 타고 잡았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그 미국에서 시작한 우버라는 사업이죠. 미국에서 우버는 지금 한 50조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반인들이 택시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허용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택시기사들만 이 앱에 가입할 수 있고, 그래서 카카오 앱이라는 것이 생긴 겁니다. 카카오 택시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버 프랑스 책임자는 구속이 됐습니다. 시위를 택시기사들이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독일도 허용이 안 됩니다. 지금 중국은 허용이 됐습니다. 중국에는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불법 자가용 운전자들 되게 많죠. 상하이만 가도 막 우통 벗고 막 운전합니다. 무섭죠, 타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앱으로, O2O 앱을 통해서 택시를 잡게 해놨습니다. 제가 오늘 대전에서 여기 올 때는, 대전역에서 여기 올 때는 굉장히 난폭 운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근데 응징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분은. 근데 카카오 택시를 타면 응징할 방법이 있어요. 왜? 카카오 택시를 타면은 내리고 나면 택시기사를 평가합니다. 이 사람 괜찮았습니까? 별 5개에서 별 하나를 줄 수 있어요. 별 하나를 줬더니, 예전에 보니까 별 하나 줬더니 이 택시기사와 앞으로 만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블럭된 거예요. 오늘 저 택시기사는 잘 여기 데려오긴 했지만 이렇게 난폭 운전하는 분 택시를 타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도 그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평가할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카카오 택시 같은 O2O를 이용하면 서로가 서로를 평가합니다. 카카오 택시는 제가 기사를 평가하는 것만 아니라 기사가 손님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리시면 기사한테도 뜹니다. 이 손님 점수 주세요. 만약 점수를 낮게 주면요, 여러분 점수가 낮게 받으면 카카오 택시로 택시를 못 잡으세요. 택시 기사는 4.8점 이하가 되면 카카오 택시를 잘 안 잡아줄 거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4.8점이면 대단한 거죠. 5점 만점에. 제가 며칠 전에 제 강의 평가를 봤는데요. 제가 작년 강의 평가를 못 봤거든요. 일부러 안 봤어요. 제가 강의 평가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안 좋더라고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며칠 전에. 올해 강의 평가는 그래서 1학기는 괜찮았어요. 조금 열심히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잘못한 게 또 있기 때문에 역시 올해 강의 평가도 저 다음 학기는 더 강의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2015년은 정말 끔찍할 정도로 안 좋더라고요. 물론 호불호가 아닙니다. 저의 팬과 같은 그러한 학생들은 뭐 최고의 강의다 막 얘기하지만, 어떤 강의는 이분이 계속 경희대에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올해 조금 신경 썼더니 이번 학기 1학기는 좀 좋아졌고요. 다음 학기는 더 잘해서 정말 그런 얘기를 안 들으려고. 뭐 바깥에서 유명하면 뭐합니까? 그죠? 안에 있는 학생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은 택시기사나 대리기사를 평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IT 업체가 둘을 연결해주면 평가가 가능하고 둘이 원하지 않으면 안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사회가 오고 있는 거죠. 이런 게 O2O입니다. 처음에는 우버는 빈 자동차를 그냥 놀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죠? 너 자동차를 그냥 너도 택시 기사를 해. 실리콘밸리 같은 리프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너 통근 시간에 돈을 벌어라고 이렇게 간판에 써 있습니다. 고속도로 간판에. 무슨 뜻이냐면
내가 분당에서 분당 사는 사람인데 서울로 출근한다 그러면 아침에 앱을 열어놓는 거죠. 야, 서울 갈 사람. 예. 그러면 그 사람 태우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 사람한테. 돈은 누가 받아줍니까? 옆집 사람한테 돈 받기 좀 미안하죠? 근데 앱이 대신 받아줍니다. 예. 카카오 택시나 이런 앱이 대신 받아주니까 어차피 결제가 됩니다. 이 사람이 간 거리만큼 그냥 결제가 되거나 원래부터 내겠다는 거리가 돈이 결정이 되니까 서로 뭐 얼굴 붉힐 일이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명이 타면 카플레인으로 갈 수 있으니까 혼자 출근하는 것보다 옆집 사람 한 명 태워서 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뭐냐면 결국은 자기가 자동차를 활용하는 방법을 새로 만드는 거죠. 재산권을 더 활용하는 방법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의 젊은 친구들이 운전면허를 좀 덜 딴다고 합니다. 왜? 차가 왜 필요하지? 옛날 같은 경우는 차가 있어야 어디 가는데 이제는 차를 스마트폰으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남의 차를 빌려 탈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기 어렵습니다. 왜? 길 가는 차는 탔다가는 위험하지만 이거는 앱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상한 행동을 한 사람이 운전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게 상호 평가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범죄 위험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로 간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자동차의 분야에만 있을까요? 예, 숙박 분야에는 이제 에어비앤비, 그죠? 근데 음식 배달, 모텔, 세탁소, 주유소, 가정 돌보미 거의 모든 서비스 용역에서 이러한 O2O가 나타납니다. 설교는 그렇게 되기 어렵겠죠. 이번 주말 설교하실 목사님을 모집합니다. O2O 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안 하고 딴 분이 하고 설교 못하면 평가 별 5개를 주든지 별 하나를 주든지. 예, 이제 불편하시죠? 예, 설교 분야는 이렇게 O2O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누가 뭐 어떤 청년 신도가 만들지 모르죠. 또 예? 예, 청년 목회자들의 어떤 잡을 주자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설교 O2O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이런 O2O가 나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좀 네일샵을 사람들이 열어서 사람들이 네일 아트를 해주잖아요. 중국은 그걸 O2O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직장에 가는 겁니다. 가서 해주는 거죠. 내가 네일샵을 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주유 O2O가 나왔어요. 차에 기름을 와서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기존의 법에 걸리는 거죠. 주유소를 하려면, 주유업을 하려면 주유소가 있어야 돼요. 그럼 땅이 있어야 되고 거기 시설을 설치하고 그리고 그 기름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대부분의 O2O는 사실 거의 다 불법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택시 영업을 그냥 일반인한테 열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열어야 될 수도 있는 시절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럼 토요일마다 목사님들이 운전 좀 하셔도 돼요. 운전하시면서 또 전도하실 수 있잖아요. 돈도 벌고 전도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아니면 세탁기는 집에 있는 세탁기는 많이 쓰세요?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세탁기를 돌리세요? 3시간이나 돌릴까요? 3시간 안 돌리겠죠. 그러면 뭐야? 그동안은 다 집에마다 세탁기를 사가지고 세탁기를 쓰지도 않은 세탁기를 돌리고 앉아 있었죠. 지금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세탁 O2O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옆집 아줌마가 우리 아파트에서 한 동만 세탁기를 하나 갖고 있고 그 아줌마 그냥 그거 비즈니스 해도 되잖아요. 그죠? 동네 세탁기 다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너무 돈 많이 벌면 한 명 하나 더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세탁업이라는 것이 세탁소를 설치해야지만 세탁소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집에 있는 세탁기만 가지고 돌려가지고 모바일 앱으로 아니면 아파트 앱이 있어가지고 오늘 빨래는 백이동 102호로 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의 변화고요. 이것이 인공지능보다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킬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변화. 인공지능을 자꾸 얘기하는 거는 좀 어색해요. 물론 먼 변화는 되죠. 어쨌든 이것이 O2O입니다. 재산권의 활용을 강화하고 거래 비용을 줄이는 건 좋죠. 나 운전할 수 있는 재산이 있어. 여러분 주민등록증이 있는 거 다 재산이죠. 그죠? 내 재산권 주민등록증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운전면허증. 하지만 내가 만약 우버 기사가 된다. 그럼 난 내 재산권, 내 운전면허 능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거 하려면 우리는 언제든지 오토 앱에 열려 있어야 돼요. 그죠? 토요일, 일요일 날 또는 뭐 쉬는 날 열어놓는 거죠. 누가 세탁해달라고 그래. 오케이. 302호 내 내려갈게. 여러분 집에 있는 세탁기를 돌리는 겁니다. 누가 세차해달래. 오케이. 오토바이 타고 가서 같이 세차해주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앱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난 세차 능력이 있어. 세탁 능력이 있고 운전을 할 능력이 있어. 우버라는 회사는 아까 자기네 기사들을 이제 돈을 많이 벌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택시 영업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택배 영업도 합니다. 중국의 샤오미라는 회사 아시죠? 샤오미라는 회사가 우버랑 결합해서 배송을 해요. 요즘은 뭐 빅데이터라고 얘기하죠. 오늘 샤오미 제품이 예를 들어 대전시 유성구에서 얼마가 팔렸다. 그러면 내일도 그만큼 팔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럼 그거를 유성구에 돌아다니는 택시에다 넣는 겁니다. 우버 기사들한테. 그럼 유성구에 어떤 고객이 전자상거래로 샤오미를 주문합니다. 핸드폰을 하나 주문했는데 이 사람은 당연히 전자상거래니까 내일이나 모레나 뭐 일주일 내에 오겠지 했는데 갑자기 1시간 후에 띵동 하는 거죠. 왜? 근처에 있던 우버 기사가 연락을 받아서 배송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자상거래 고객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샤오미 좋다. 그 우버 기사는 돈을 벌죠. 택시 영업뿐만이 아니라 배송, 택배 영업까지 하는. 심지어는 이제 119 응급 제세동기 시스템까지 우버 기사가 차에 싣고 다닙니다. 그럼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 119나 911을 부르면 2, 30분 걸리는데 근처에 있는 택시 기사가 날라오는 시간은 5분이면 된다는 거죠. 그럼 자기가 응급처치하고 태워가지고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오토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휴먼 클라우드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문제는 기존의 직업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유연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솔직히 이 정책 방향을 지금 신문에 났죠. 자가용 운전기사분들이 직업을 잃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회장님, 사장님들이 자가용 운전기사가 있어가지고 월급 300만 원, 400만 원 줘가면서 점심값 줘가면서 했는데 이제는 그냥 대리기사를 그때그때 부르는 게 싸다는 겁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이면 대충 되는 거고 이제 자가용 운전기사랑 비밀을 공유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건 결국은 다 이제 지구 전체의 지상권을 활용하면서 이제 모니터링 비용도 같이 감소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이제 네스트라는 온도 조절계는 전 가정에 한 400만 대 깔렸거든요. 집에 온도 조절계가 사물 인터넷 온도 조절계 깔리니까요. 좋은 게 요즘같이 더운 날 온도 조절을 네스트라는 회사가 직접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 오늘 더운데요. 오늘 카톡하면 블랙아웃 일어납니다. 에어컨 사용을 자제해 주세요. TV에서 나오죠.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점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연결된 온도계가 직접 온도를 조절해줘요. 그러면 민영화된 미국의 전력회사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블랙아웃이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의 온도 조절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회사가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동참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난 더운 건 못 참아 그냥 에어컨 내가 만질래 하시겠습니까? 더운 날만 그렇게 합니다. 더운 날, 추운 날. 미국 소비자들 중에 90%가 그것에 순응해줬어요. 그리고 10%는 자기가 만졌습니다. 순응해준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전력회사가 1년에 85달러를 다시 캐시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계는 하나에 250달러인데 이걸 3년 만에 안전하게 쓰면 물건값을 뽑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의 온도 조절계가 침투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가정의 온도를 어떠한 회사나 플랫폼 회사가 조절해 줄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죠. 이게 사물 인터넷의 역할입니다. 그 회사는 네스트라는 회사인데요. 스프링클러 회사랑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뭄이 되게 심하다. 그러면 스프링클러를 틀려고 하면은 어떡합니까? 원래 주정부에서 스프링클러를 사용 금지를 내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너무 가뭄이 심하면 스프링클러 사용 금지령을 내거든요. 그럼 잔디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잔디에 물을 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스프링클러를 틀려고 그러면 거기서 메시지가 날라올 수 있죠. 야, 주정부 법에 따르면, 이번 명령에 따르면 가뭄 때문에 스프링클러 사용 금지야.
그래도 틀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사실은 이런 게 더 기독교가 무서워야 될 겁니다. 예, 하나님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무소불위, 전지전능하다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체가 있다면 두려운 존재일 리가 없다. 예,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배웠죠. 예,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시고 저기에 안 계시다면 여기에서 능력을 발휘하시겠지만 저기에는 힘을 안 미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당연히 이런 버추얼리티, 손에 만져지지 않아. 그죠? 피지컬하지 않고 텐저블하지 않고 인텐저블하고 버추얼합니다. 그 버추얼리티는 유비퀴티를 갖죠. 언제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옴니퍼턴스를 갖습니다. 옴니사이언스를 갖죠. 전지하고 그러므로 전지함으로 전능하다. 그리고 어쩌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개념은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그것은 로봇이기보다는 사실 사물 인터넷적인 겁니다. 왜? 전 세계에 네트워크가 깔려가지고 어느 집이 몇 돈지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일단 온도 분야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를 어떻게 틀 건지. 심지어는 요즘 아마존 에코라는 게 나왔죠. 저는 좀 끔찍해요. 집에 무슨 이런 에코라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알렉사라고 그러죠? 얘가 명령을 해요. 야, 지금 몇 도야? 바깥 날씨 몇 도야? 그럼 알려준다고 하는데 저는 집에서 나의 가족들이 오손도손 얘기하는 걸 다 듣고 있는 어떠한 소프트웨어 컴퓨터 시스템이 있다는 걸 왜 사람들이 허용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그런 걸 상품이라고 내놓고 지금 다 막 칭송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걸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관점에서는 그것이 저는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어려워요. 아직 사람의 말을 잘 제대로 알아듣고 하는 거는요 앞으로 20-30년 후까지 되지 않아요.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인공지능을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 아마존 알렉사나 에코라는 그 기계가 모든 가정에 놓이고 아까 구글의 네스트라는 온도 조절기가 모든 가정에 놓이면 그것이 사물 인터넷적으로 인터넷으로 모든 곳에 전지전능성이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어떤 사회의 어떤 통제와 관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냥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재산권의 활용을 촉진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전기 에너지를 함부로 남용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는 거죠. 우리 블랙아웃일 때 어떤 데서 에어컨을 꺼주잖아요. 이제는 사람들의 선행을 사람들의 어떤 선한 의식으로에만 맡겨놓지 않는 겁니다. 그냥 너는 가만히만 있어도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왜? 네스트라는 기계가 온도를 저절로 조절해 주거든요. 너가 싫을 때만 만지는 거고 너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을 도와주는 거죠. 전력 조절을 도와주는 기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수도, 상수도, 전기, 쓰레기 분야 이런 데 다 적용되고 있는 것이 사물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사물 인터넷이 오히려 더 중요한 사회 변화나 인터넷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지구 전체의 재산권의 활용을 촉진시키면서 거래 비용과 조정 비용을 줄이는 것이고요. 이 비용을 주는데 문제는 이 재산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의 감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모든 직원들이 비컨 목걸이를 갖고 다닙니다. 비컨 사원증을 갖고 다녀요. 여기도 목사님들이 좀 하나씩 갖고 계시네요. 근데 여기에는 뭐 스마트 카드 기능이 없죠. 근데 많은 회사들은 이걸 가지고 갖다 대면은 이제 건물에 들어갑니다. 그죠? 하이닉스는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갖다 대지 않아도 회사에서 다 합니다. 비컨 스캐너가 있어가지고요. 이 사람이 어디든지 다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근할 때 이렇게 갖다 대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만 가면 돼요. 조금 일찍 퇴근할 때는 또 압니다. 회사에서 너 지금 가는구나. 4시 반인데 이 사람이 이거 대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리고 어느 남자 직원과 어느 여자 직원이 굉장히 같은 장소에 굉장히 자주 같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게 지금 SK 하이닉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SK 하이닉스에서는 직원들의 보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구역에 가지 않게 한다거나 SK 하이닉스에서 불이 난 적이 있거든요. 불이 났을 때 직원들을 빨리 구출한다거나 직원들의 안전 또는 재난 구호 용도로 사용되지만 직원들은 약간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 노조와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이 천장에 비컨 스캐너를 붙이면 표시를 해라. 이것이 비컨 스캐너라고. 그러니까 알고나 당하자는 거죠. 내가 어디에 지금 여기 내가 서 있으면 우리 회사 사람들이
아는지 안 아는지.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간주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졌다는 거죠. 저도 벤처를 했지만 그 사업은 안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원증을 비컨으로 바꾸는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자한테 사원증을 그런 비컨을 주는 사업은 하고 있어요. 예, 환자들한테는 운동량을 체크한다거나 아니면 환자들의 어떠한 비상 버튼. 보통 병원에는 지금 머리 맞고 화장실에 있잖아요, 버튼이. 근데 이제 늘 목걸이를 갖고 다니면 자기가 좀 안 좋을 때 버튼을 누를 수 있게 이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은 기술이 막 세상을 바꾸게 나꿔왔지만 사실은 또 제도가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가 선택하는 제도가 기술을 선택함으로써 변해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생략할 건 몇 개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많이 나오죠. 엘비 토플러 며칠 전에 돌아가셨죠. 1차 산업혁명을 농업으로 봤고요. 2차를 이제 산업혁명, 3차를 정보혁명으로 봤고, 저도 중학교 1, 2학년 때 읽은 책이지만 정확하게 제가 지금까지 35년 이상 중학교 1학년 이후로 35년 이상 살았는데 그걸 보여주는 게 엘비 토플러의 책입니다. 제레미 림프크는 5년 전에 나온 책이 1차 산업혁명이 인쇄, 증기, 2차가 이제 대량 생산, 3차는 분산이다. 분산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뭐 3D 프린터나 이런 것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유발 하라리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대학 교수죠. 이 사람이 참 문제가 많아요 지금. 이 사람이 이제 2050년쯤 되면 전 세계 50명의 인구가 이제 반만 축내는 존재가 될 것이다. 전 세계 인구의 70%가 이게 무용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며칠 전에 교육부 기획관이 얘기한 99%는 개돼지와 같다는 얘기가 상당히 비슷한 얘기라서 이분이 유발 하라리 책을 너무 믿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저는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유발 하라리가 하지만 사피엔스라는 책을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앞부분 99%는 괜찮았어요. 뒤에 1%. 앞으로 올 미래를 헛짚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과거에 대한 해석은 그냥 배울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만 년 전에 어떤 인지혁명이 일어나서 인간이 말을 만들었고 픽션을 만들었다. 예를 들면 이제 종교도 픽션이라고 유발 하라리는 주장을 하죠. 유발 하라리가 유태인인데 어느 종교를 믿는지는 거기 정확하게 여러 인터뷰에서 이제 이 사람의 종교나 입장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입장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유태인들도 이제 너가 어떤 유태인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사람이 어느 파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 그냥 재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발 하라리는 자기가 어느 종파의 유태인이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인지혁명이 일어나서 인간이 이렇게 다른 호모 네안데르탈린이니 뭐니 다 잡아먹었다는 얘기잖아요. 다 잡아먹고 인류 이 전 지구를 지배하는 이제 동물이 된 건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말을 만들어서 픽션을 만들었고 픽션을 통해서 신화를 만들었고 신화는 그때는 종교, 신화, 국가, 지금 기업이 하나의 신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는 서로 삼성 직원이잖아. 어제 유로 2016이 끝났죠. 포르투갈이 결국은 프랑스를 이겼는데요. 포르투갈의 국민들은 다 기뻐했겠죠. 사실은 국가라는 어떤 허구적 개념에 기초해서 서로 응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 주장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런 픽션을 만들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협동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동물들을 지배할 수 있었다. 이것이 7만 년 전에 일어난 어떤 인지혁명이다 얘기하고요. 농업혁명을 얘기하는데 이제 10,000년 전에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이걸 통해서 수렵과 채집을 하던 인간들이 점점 더 일을 많이 하게 됐다. 오히려 노동이 더 심해졌다.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의 어떠한 선악과를 따먹은 시점이 이때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농사를 짓게 되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수렵과 채집, 정말 채집만 하고 많은 걸 그냥 따먹고 애대동수를 먹었던 건데 이제 불행해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지만 유발 하라리의 세계관은 이런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불행해지는 거다라고까지 생각을 해요. 어떠한 지구의 개체 수가 많아지는 것이 과연 한 개체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닭과 돼지, 아까 우리 교육부 기획관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워낙 충격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에
개돼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지만 특히 닭을 생각해 보면 닭이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죠. 제가 하와이의 카우아이라는 곳에 갔더니 거긴 닭이 정말 행복하던데요. 길마다 그냥 닭들이 나와서 놀아요. 놀랄 정도예요. 마치 강아지들, 우리 옛날에 시골에 강아지들 돌아다니듯이 닭이 아무데나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막 닭이 모여있는데 어느 닭을 공격하길래 처음엔 그 닭을 쟤는 싸우나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성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냥 닭들이 그냥 모여서 그냥 행복하게 지내고 사랑하고 그냥 이러고 살더라고요. 카우아이의 닭들은 정말 좋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 전 세계에 있는 닭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양계장, 그죠? 거의 컨베이어 벨트나 마찬가지인 곳에서 사육되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체수는 닭이라는 개체수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오늘 현재 얼마나 많이 태어나고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모르겠지만 그 각 닭에 대한 그 닭 하나의 개체의 삶은 상당히 비참하다라고 유발 하라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채식주의자인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근데 이 인류의 역사를 얘기하는 이 사피엔스라는 책도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인지혁명, 농업혁명, 1차 산업혁명 이렇게 일어났지만 인류의 개체 수는 늘어났지만 인류 하나하나의 이제 삶의 가치나 행복은 줄어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빠서 이걸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뭐 하지는 못했어요. 유발 하라리의 책을 좀 비판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희는 간단하게 제가 한 번 딱 읽었어요. 반복적으로 읽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세계경제 포럼에서 나온 세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이죠. 훨씬 더 잘 정리를 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기계화입니다. 증기기관과 철도에 의한 기계화. 이 기계화가 있기 전에 인간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습니다. 1760년, 결국 1600년대만 해도 모든 운동에너지는 인간 아니면 동물한테 나온 거잖아요. 집을 짓든 또 도로를 깔든 얼마나 인간이 육체노동에 시달렸을까 싶습니다. 1600년대까지. 하지만 기계화로 인해서 조금씩 인간이 육체노동에서 해방됩니다. 2차 산업혁명은 이제 전기화죠. 전기화도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한 혁명, 대단한 혁명입니다. 그죠? 왜? 한 곳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것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곳에 전기 에너지를 준다는 거니까 너무나 마술과 같은 일이죠. 정말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밤에 이제 불을 켜게 됐고요. 그죠? 난방을 우리가 어떤 석탄을 떼지 않고 기름을 떼지 않아도 전기 난방도 할 수 있게 됐고요. 이 전기 에너지 혁명이라는 것도 정말 대단한 혁명입니다. 3차는 이제 정보화 혁명이죠. 어딘가를 가지 않고도 볼 수 있는 것. 가지 않고도 살 수 있고 가지 않고도 볼 수 있고 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됨으로써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이제 3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진행 중이라서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죠? 이것이 인공지능 혁명인지 뭐 사물 인터넷적인 건지 하지만 이렇게 잡다하게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한 혁명을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합니다. 이제부터 인공지능 얘기 한 20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인공지능 얘기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우리 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말씀 안 드렸죠. 아까 제가 O2O 얘기를 했는데 휴먼 클라우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버 같은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만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한테 자꾸 여러분이라서 너무 죄송한데 만약 어떤 사람이 토요일날 아까 세탁 앱, 주차 앱, 세차 앱, 택시 앱, 배송 앱 다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 사람 뭡니까? 휴먼 클라우드에 물려있는 사람이죠. 누군가 그 서비스를 요청하면 가면 됩니다. 그럼 나는 그것이 노예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될 자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일을 안 해도 돼요. 그죠? 요청이 와도. 일할 자유와 일하지 않을 자유를 얻지만 어떤 일만 했던 사람한테는 고용이 감소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걸 지금 세상 사람들에서 이걸 어떻게 열어야 될 거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이렇게 휴먼이 클라우드에 물려있고 그 휴먼들은 인공지능과 같이 일을 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명함 서비스, 이명 서비스 리멤버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사진을 찍어서 리멤버에다 보내면 거기 일일이 사람이 입력해 줍니다. 아마 그 직원들이 다 월급 받고 일하진 않겠죠. 건당 얼마 하면서 수많은 클라우드가 쫙 깔려 있을 거예요. 콜센터 직원도 그렇고요. 아까 우버도 그렇고. 지금 셀프 드라이빙 카, 우버라는 회사가 아까 그런 운전을 해주는 회사인데 그 회사는 요즘 셀프 드라이빙 카를 연구하고 있죠. 그럼 우버 기사들이 어느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기술이 언제 완성될지는 아직 잘 모르죠. BMW가 2021년이면 완전 무인 자동차를 발표한다, 내놓겠다고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기사를 잘 읽어보면 여러 기술 회사랑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 기술 회사는 2021년에 완벽한 무인 자동차가 나올 거라고 얘기했고 BMW CEO는 아니고요. 그때까지는 아니고요.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지금 오보가 막 많아요. 여러 가지 이런 무인 자동차에 대한 오보도 되게 많고 어떤 기사를 완전 무시하실 수는 없겠지만 많이 의심하시고 과학적으로 판단하시면서 기사를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점차 그 기업은 제가 경영학과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기업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 이게 사람들이 휴먼 클라우드에 물려 있고 그러한 휴먼 클라우드가 인공지능과 같이 결합돼서 일을 하는 그러한 시대로 점차 변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로봇 사회는 오지 않아요. 잘 제가 단언을 하면 로봇은 아까 여기에 로봇이 있으면 저기에 로봇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정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무섭고 어디 한 군데서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숨을 데가 없는 거잖아요. 어디에 계시니까. 그 인터넷적인 것이 그러면서 더 사회를 규율하고 통제한다는 거예요. 로봇이라면 여기 있으면 저기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막 개로봇이 막 길을 지나다닐까요? 장난감에 불과하고 그럼 전쟁에 사용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일상생활에 개로봇이 막 지나다니진 않습니다. 그것은 왜? 돈이 많이 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차라리 드론이 다닐지도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인간의 형체나 동물의 형체를 닮은 로봇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히트 상품이 될 수 없어요. 자본주의적이나 경영학적으로 봐도. 물론 제 말은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봐도 소수 의견이에요. 제 말 꼭 믿지 마세요. 근데 저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셔야죠. 어떡합니까?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로봇이 무서운 게 아니고 은근한 지능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 로봇을 보지 말고 은근히 사회 전반에 흘러가는 그런 정보와 네트워크와 지능화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마치 사람 같은 인공지능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레셔널한 합리적인 아까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있는 인간인데 인간 같은 지능이 아니라 그냥 연결되어 있는 지능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마을에도 현자가 있다고 하죠. 대부, 영화 대부를 보면 약간 그렇죠. 뭐죠? 마피아인데 그 마피아가 사실은 금융기관도 합니다. 그죠? 돈 좀 빌려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돈도 빌려주고 돈도 꾸기도 하고 그럽니다. 마피아가. 그 다음에 마을에서 뭔가 나쁜 놈만 하고 있으면 내가 대신 보복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마피아한테 부탁하죠. 쟤 좀 때려주세요. 그럼 뭐 마피아는 사실은 대부는 금융기관인 존재 동시에 경찰, 사법기관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조폭의 사회적 기능이죠. 조폭은 사회적 기능이 있어요. 이미 법경제학에 나온 논문들입니다. 왜? 폭력을 줄입니다. 어느 마을에 조폭 같은 어떠한 나이트의 기도가 왜 있습니까? 나이트의 기도가 없으면 술꾼들이 가서 막 난리를 칩니다. 근데 들어갈 때 뭐 이런 기도가 한둘이 있으면 야, 여기서 함부로 까불다가는 안 되겠구나 해서 폭력의 빈도가 줄어들게 돼 있죠. 그 조폭이 사회적 기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당연히 그 조폭이 국민의 투표를 거친 정당한 공권력으로 대체되는 사회가 맞는 사회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마을에 현자가 있어서 마을의 현자한테 저 택시 좀 잡아주세요 하면 현자가 택시를 잡아줍니까? 안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 택시를 잡아줄 사람은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디 연결되면은 마치 현자인 것처럼 옛날에 네트워크 없을 때 현자가 다 이걸 해결하죠. 저 내일 어디까지 마차 타고 5시간 가야 되는데요. 누가 그걸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현자한테 물어보겠죠. 그 현자는 마을의 곳곳 사람들의 상황을 숟가락 어디 있는 것까지 다 아니까 그래 거기 내일 아마 마차 안 써. 너가 와서 너가 여기 데려다줘라 하면 옛날에는 그 마피아나 현자, 마을의 현자가 그런 일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이 많이 해주신 일이죠, 사실. 그죠? 마을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그러면 사람들 그걸 이제 부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걸 로봇이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람들 간의 마켓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논문도 썼었어요. 인간과 로봇 간의 새로운 사회 질서. 15년 전에 썼는데 지금 많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연구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사이에 성숙했어요. 15년 전에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로봇이 막 인류를 지배하고 어쩌고저쩌고. 저는 오히려 그 사이에 이걸 떠났어요. 아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저는 이 당시에 노벨상을 받을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좀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앞으로 미래사회, 인공지능 사회가 올 텐데 이걸 대비한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걸 했는데 지금은 이걸 돈 주고 하라고 합니다. 솔직히. 예, 미국 교수들 다 돈 주고 하라니까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 사장이 막 1천억인가요? 1조를 냈거든요. 이런 거 연구하라고. 당연히 교수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연구하죠. 예, 논문도 나오죠. 프로젝트도 나오죠. 예. 그러니까 뭐 사실은 세상이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막 미국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 연구하니까 한국도 연구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로봇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을 뭐 뛰어넘는 지능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로는 근거가 약하다는 거예요. 아직 인공지능은 어설픕니다. 이런 에러를 내요. 여기 보시면 강아지 둘 다 똑같은 강아지인데 하나는 강아지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강아지라고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위에 보면 막 노이즈죠. 노이즈인데 저걸 막 치타라고 그러고 공작이라고 하고 그럽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딥러닝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딥러닝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 대단하긴 해요. 근데 오류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운전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딥러닝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 사람들은 딥러닝 하면 정말 깊게 학습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학습을 못해요, 사실. 이번에 테슬라 자동차 3명 죽은 거 아시죠? 제가 페이스북에 그 사고가 나기 이틀 전에 그런 오류가 날 수 있는 기술을 자동차 같은 데 적용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글을 썼는데 이틀 후에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사고는 5월 7일 날 났습니다. 근데 밝혀진 거는 이제 밝혀졌죠. 그 사이에 테슬라에 아까 말한 앨런 머스크는 자기 주식을 2조어치나 팔았어요. 굉장히 비윤리적인 행동이죠. 사고는 5월 7일 날 났고 자동차 결함에서 사고가 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발표는 거의 7월 초, 6월 말에 했고 자기는 주식을 팔았어요. 사실은 이런 거는 그랬더니 어떤 페이스북에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게 옥시 사태에 준하는 일이라고 막 했는데 어떤 분은 근데 옥시가 하면 나쁜 거고요. 테슬라는 엄친아라는 거예요. 엄친 오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안 한다. 뭐 멋진 기업, 새로운 기술 기업. 옥시 같은 거는 이제 그냥 화학 제품 기업, 옛날 기업. 그러니까 뭘 해도 새로운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테슬라가 사고 난 것은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죠. 뭐 자세히 그 트레일러가 굉장히 큰 트레일러가 좌회전을 한 거고요. 좌회전했는데 공교롭게 굉장히 밝은 날이었고 태양이 화창했고 트레일러의 옆면이 하늘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위해서 돌진하고 있었던 오히려 자동차를 인식했을 텐데 트레일러 하얀 판만 이 테슬라 앞에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매니아였죠. 그래서 이걸 막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그 테슬라의 아까 얘기한 앨런 머스크가 자기 페이스북에 공유도 하고 했던 경우가 이 사람이 그 당시에 해리포터를 보고 있었어요. 사고가 난 다음에도 그 트레일러 운전사가 이제 가보니까 이 사람 완전 즉사를 했고요.
테슬라 자동차 운전에서 보더니 해리포터가 틀어져 있었다 이런 얘기고 어쨌든 뭐냐면 둘 다 잘못한 거죠. 왜냐면 자율주행 자동차라 하더라도 전방 주시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전방 주시 안 하고 해리포터를 이제 본 거고 또 테슬라 자동차도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걸어줬어야 되는데 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쁜 일은 둘 다 잘못했을 때 일어나죠. 부부싸움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늘 둘이 뭔가 살짝 잘못하다 보니 일어납니다. 결국은 이렇게 딥러닝에 의한 자동인식이 발전하고 있지만 인식 실수로 인한 위험이 여전히 있는 상태고 이번에 테슬라에서 그런 사건이 처음 터진 거다. 다행히 트럭 운전사가 안 죽었잖아요. 근데 만약 어떤 사고가 나서 테슬라 운전사는 살았고 저쪽 운전사가 죽었으면 아마 사람들의 반응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번엔 전방 주의 의무를 하지 않은 운전자가 죽었고 하니까 좀 잠잠한 거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런 어떤 사진을 주면 그 사진에 여기 사람이 걸어가고 사람이 농구하고 있어 이렇게 이걸 막 이제 답을 내는 인공지능 네트워크가 나왔는데요. 저 그림을 보면 저거는 지금 말이 끄는 어떠한 달구지에 사람 둘이 타고 있는 건데 저걸 기린 몇 마리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럴듯한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하는 사람, 그냥 집에서 전화하는 사람 이걸 보고 학습을 시켰더니 공중전화 박스를 그냥 지나가고 있는 사람한테도 공중전화에서 전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이런 오류가 이러한 방법론들은 본질적으로도 실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수가 치명적인 분야에는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트럭 플래투닝은 뭐냐면 트럭들이 여러 대 갈 때 맨 앞에는 사람이 운전하고 뒤에가 무인 자동차가 운전합니다. 뭐 이런 것들도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바이두 아시죠? 중국의 구글에 해당되는 회사입니다. 한국의 네이버, 또 미국의 구글이 있다면 중국에는 바이두가 있는데요. 바이두에서도 열심히 무인 자동차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 책임자가 한 말이 사물 인터넷처럼 이렇게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차선을 바꾸기 전까지는 무인 자동차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보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완전 무인 자동차는 뭐냐면요 꿈의 자동차죠. 그냥 제가 그냥 도착지 입력지만 딱 누르면 저는 자도 되는 자동차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호텔도 많이 없어지겠죠. 사람들이 그냥 잠을 자동차에 잘 것 같아요. 연인들끼리 할 때는. 왜? 이동 시간에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좀 차 천장이 완전히 다 텔레비전처럼 화면으로 바뀌겠죠. 그냥 누워서 그냥 보면 됩니다. 그죠? 정말 꿈의 기계죠. 무인 자동차가 나온다면. 정말 저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함부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기술 발전이 그렇게까지 아직 되어 있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틀릴 수 있는데요. 아까 BMW는 2021년이면 지금 5년밖에 안 남았는데 나온다고 발표를 오보 비슷하게 했으니까 바이두는 내년에 나온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과연 나올지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인 자동차가 정말 나온다면 정말 삶의 혁명이 되죠. 저도 여러 삼성전자랑도 일을 하고 있고 뭐 여러 회사에 일하고 있지만 그런 시나리오가 일어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같이 연구하고 책도 낼 예정입니다. 책도 내지만 그거는 이제 그런 변화가 정말 일어났을 때 정말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거는 일단 저같이 잘 안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10%도 안 되니까 일어난다고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네요. 나중에 정말 일어나면 저를 잊어주시고요. 한 30년 뒤도 안 일어나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당신 그때 이 교수 말이 맞았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글 같은 애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알고도 이러고 하고 있다는 걸 저는 2년 전에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될 줄 알고 하고 있는 거다. 될 줄 알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되게 다른 얘기거든요. 기업을 경영한다는 구글이 600조짜리 회사입니다 지금. 600조가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회사. 600조짜리 회사. 삼성전자가 꽤 많이 주가가 올라서 지금 200조에 육박했더라고. 정말 대단합니다. 삼성전자. 네.
애플이 한 700조, 800조 되는 회사인데 어쨌든 이런 회사들이 하는 의사결정이나 투자결정이나 상품결정은 여러 가지를 봐야 되죠. 단순하게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여기 근처에 왔습니다. 제 모교인데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 같은 분은 뭐 인공지능 특이점이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처지는 내일 그 추수감사절 통닭이 될지 모르는 칠면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칠면조들은 추수감사 11월 25일인가요? 11월 24일이 돼도 내일 자기가 통닭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내일이면 걔는 통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그 통닭이 될지를 모르고 있는 그 칠면조와 같다 이렇게 김대식 교수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당신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렇게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그렇게 될지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린 유발 노아 하라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50년쯤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 인류의 70%가 쓸모없는 인간이 된다. 단지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해서 살려놓는 그런 인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사실은 요 닉 보스트롬이라는 사람의 옥스퍼드 철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 왼쪽에는 책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허접한 책이에요. 왜냐면 이런 슈퍼 인텔리전스가 나타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그 전제는 어디서 오냐면 그냥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근거가 매우 약한 책입니다. 근데 이 전 세계적으로 세계 최고로 좋은 대학이 옥스퍼드잖아요. 하버드보다 훨씬 더 먼저 생긴 대학이고. 그러니까 옥스퍼드도 거기다 또 철학이면 또 학문 중에 제일 높은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옥스퍼드 철학과 교수가 있다니까 다 그냥 끄떡 죽은 거예요. 내용도 검토도 안 하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최근에 유발 하라리가 한국에 왔는데 어쨌든 닉 보스트롬까지 한국에 왔고 제가 2월달에 피닉스에서 열린 인공지능학회에서 닉 보스트롬의 발표를 들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닉 보스트롬이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학자들 앞에서 이거보다 더 많은 분들 한 4배 있는 분들 앞에서 철학가 교수가 인공지능 뭐 한다고 얘기를 하려더니 벌벌 떨더라고요. 근데 자신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사람이 쓴 책에 지금 전 세계가 약간 휘둘리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물론 구글의 아주 책임자 중에 한 명이 레이 커즈왈이라는 사람은 30년 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저는 오히려 비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냥 미친 사람, 내지는 확신범, 확신범이고 이제 그 사람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참고가 됐고 공부가 됐던 사람이라면 저는 지금 이렇게 2030년이나 40년이 되면 인류 역사가 아주 단절에 뭐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많이 당했거든요, 옛날에. 휴거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번에 EU가 브렉시트가 일어났지만 뭐 성경에 보면 뭐 손과 발이 해가지고 나중에 10발가락까지 가면은 세상의 끝이 오고 그래서 그 당시 EU 10개국이 뭐 연합을 하면 이제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는 것도 들었고 제가 굉장히 저를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고모님이 평생 전도사셨는데 저한테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이제 저한테 꼭 가라고 했던 교회가 충정로의 어떤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플래카드에 몇 시에 휴거가 일어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열심히 그 교회를 다녔어요. 부모님이 다니라고 하니까 제가 아마 20대 후반이었습니다. 박사 받고 나서 다녔어요. 한 4번, 5번 출석을 했습니다. 뭐 믿어서라기보다 뭐 혹시 또 모르잖아요. 거기가 진짜 선지자들이 있는 곳일지.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이제 보험 삼아 이제 한번 가본 건데 어쨌든 그 날짜가 지나고 나니까 그 교회는 뭐 없어졌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인공지능에 의한 특이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의 종말론과 거의 1%도 틀리지 않은 것 같다. 그 사람들의 말투나 어떤 행동이나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주로 인공지능 응용을 실제로 안 해본 사람.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보면 얼마나 컴퓨터가 바보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바보 같은지를 알 텐데 안 해본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스티븐 호킹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워지니악도 그랬는데 앨런 머스크 테슬라의 CEO
아이언맨,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인 앨런 머스크, 그 다음에 우리가 존경하는 스티븐 호킹,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랑 애플을 만든 스티브 워즈니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옥스포드 철학과 교수 닉 보스트롬, 이 얘기했으니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믿어야지. 하지만 이번에 알파고로 유명해진 딥마인드라는 회사의 CEO 하사비스는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인터뷰입니다. 스티븐 호킹, 앨런 머스크 그냥 물리학자의 뿌리잖아요. 물리학은 막 몇 광년을 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뭐 빅뱅을 논하고 이런 사람들 뭐 인류가 언젠가 인공지능에서 멸망한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물리학자들. 몇 광년을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경영학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는 회사를 2개나 운영을 하고 있어서 오늘 당장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 실적이 중요하고 올해 안에 회사가 상장을 할지 망할지 이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현실론자예요. 몇 광년을 얘기하는 물리학자가 그냥 내뱉은 말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사비스도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스티븐 호킹에 대해서 블랙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면 좀 입 닥치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최근에 구글의 CEO인 에릭 슈미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사비스와 똑같은 생각을. 저는 오히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데 잘 모르는 우리나라 같은 이어령 교수 같은 분이 지금 막 열심히 인공지능 얘기하고 계시죠.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모르시는 분이 갑자기 인공지능이 어떤 사회적 이슈를 받으니까 막 열심히 책으로 공부해가지고 책상머리에서 공부해가지고 인공지능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막 틀린 말을 막 하시는 거죠. 또 그동안 쌓아오신 업적까지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어령 교수님 같은 분이 이제 와서 그렇게 하시면 곤란한 거죠. 좀 안타깝습니다. 무서워요. 이런 책들이 작년부터 막 나옵니다. 재작년부터. 뭐 인공지능에서 이제 사람은 직업을 어플라이하지 말아라. 저는 이 책을 다 샀어요. 다 사가지고 다 읽어봤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읽어보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의 저도 배우고 싶어요. 아까 충정로의 어떤 교회에 저도 한 5번 출석한 것처럼 정말 선지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근거가 있다면 저는 배울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읽어봤을 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썼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교수님 하사비스가 카이스트 강연 와가지고요 수십 년 정도 지나면 인공지능 사람 같은 인공지능 나온다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원문을 보여주기 전에 믿을 수 없다. 하사비스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단 말이냐. 원문을 보여주세요. 그분이 원문을 갖고 왔습니다. 왼쪽은 동아일보 영어 원문인데요. That level of intelligence will take a very long tim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고요. 오른쪽에 우리 조선일보는 역시 왜곡을 해줬습니다. 사람 같은 인공지능 수십 년 기다려야 나올 거. 저는 이렇게 언론들이 이렇게 왜곡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무식해서 왜곡할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왜곡할 수도 있다. 뭔가 기사거리가 나오고 사람들이 충격을 주기. 하사비스는 분명히 That level of intelligence will take a very long time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수십 년이라는 식으로 take a very long time은 수십 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오늘 빵이 내일 우리 빵을 혁신할 때 이때 수십 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고요. 인류 역사가 종말이 온다 안 온다 얘기할 때 수십 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take a very long time이라는 얘기를 자기 마음대로 수십 년이라고 번역하는 행동 같은 건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허나 엑스마키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자친구를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서비스로 갖게 되고 엑스마키나 같은 경우는 마치 인간, 여자, 로봇과 섹스까지 가능한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딥마인드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 그냥 영화야. 인공지능에 관련된 영화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금방 실현되지 않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인 게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럽니다. 상상은 이루어진대요. 진짜 상상은 이루어집니까? 상상하는 건 모든 것이 이루어진대요. 그것처럼 바보 같은 말도 없습니다. 저는 지구에서 천왕성까지 걸어가는 계단을 만드는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계단은 만들어집니까? 그걸 안 만들 수도 있고 만들 수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은 모두 이루어진다는 말도 되게 바보 같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시간이 좀 제가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5분 정도에 마치겠습니다. 알파고가 4대1로 이겼죠. 제가 11년 전에 쓴 논문이 인간을 이창호를 이기는 바둑을 이창호 구단이 이기는 바둑도 돈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라는 논문을 썼어요. 2005년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파고를 응원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세돌을 응원했고 이세돌이 졌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충격을 추스리고 나서 다시 내가 예전에 썼던 논문을 다시 찾아봤어요. 2005년에 내가 이미 나온다고 얘기는 했지. 왜 그랬느냐? 바둑은 그렇게 어려운 분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언하면 바둑을 이겼다고 해서 뭐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아마 목사님들이 저를 여기까지 부른 이유가 그 당시 알파고 열풍에 의해서 알파고가 만약 5대0으로 이겼으면 아마 동상 같은 거 세웠을 거예요. 예? 어느 섬이나 이런 데는 막 알파고 신전도 생기고 예. 무당들 생기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마 어쨌든 바둑은 되게 어려운 분야이긴 하지만 간단하기도 합니다. 왜? 거기 말도 필요 없잖아요. 인간의 표정 읽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물을 관찰할 필요도 없는 그런 인공적인 문제잖아요.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 그 때문에 바둑을 이겼다고 뭐가 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바둑 다음에 이제 딥마인드가 스타크래프트를 하겠다고 그러죠. 이건 좀 재밌고 무섭기도 합니다. 왜? 손이 나오는 거죠. 스타크래프트 하려면 손이 나오고 눈이 생겨야 되고 귀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친구들이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인공지능이 절대 금방 오지 않는다라는 위로를 드리려고 온 게 아니고요. 오히려 딥마인드 같은 회사들은 어떻게 계속 히트를 치는지 보셔야 돼요. 왜냐면 작년 1월에 네이처에 엄청난 논문을 실어가지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다음에 올해 2월에 다시 네이처에 알파고 논문을 실어가지고 세상을 또 깜짝 놀랐죠. 놀라게 했습니다. 3월달에 결국 이세돌을 이겨버렸고. 그래서 만약 이 딥마인드가 1년에 한 번씩 막 히트를 치기 시작하면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서 20년, 3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지 근거가 만약 생기기 시작하면 알 수 없습니다. 저도. 근데 김대식 교수님 어떤 사람들이 근거 없이 그 사람이 사피엔스의 책이나 이런 책에 보면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까 닉 보스트럼의 슈퍼 인텔리전스도 제가 읽어보니까 근거가 왜? 누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누가 물어봤다. 전문가들한테. 자기가 전문가인 양 책을 쓰면서 전문가들 100명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된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믿었어. 그러니 너도 그렇게 믿어달라. 이거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딥마인드 같은 회사들이 1년에 한 번씩 뭔가 업적을 쌓기 시작하면 정말 인공지능이 빨리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언제 하는지 한번 보세요. 스타크래프트 정말 내년에 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막 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손정 회장이 만든 펜폰이 2년부터 만들었잖아요. 이런 건 실패합니다. 딥마인드는 어때요? 이번에 이세돌한테 질 때 저기 TV 화면이에요. 컴퓨터 화면입니다. 아주 썰렁하게 화면 하나 딱 내놓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얘네들은 이거는 그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불과해라는 걸 이렇게 실용적으로 보여주기는 애들이지 사람인 척하거나 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인공지능을 제대로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좀 걱정이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기계 운전하는 게 낫잖아. 사람 음주운전을 하고 난폭 운전도 하고 그러니까 기계로 대체돼야 돼. 판사가 판결을 불이하게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의사가 실수 많이 하잖아. 신해철도 죽였잖아. 그러니까 의사도 인공지능으로 대체돼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사회 분위기가 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의사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 시대를 지나서 사람이 배제되고 인포메이션이 액션을 하는 시대가 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이데올로기처럼 지금 되고 있고 트렌드가 되고 있고 특히 회사 사장님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런 얘기를. 왜? 직원들 때문에 고치를 많이 써봤거든요. 저도 회사 사장이잖아요.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회사의 직원들은 하루에 하나씩 저를 괴롭히죠. 그래서 다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면 좋겠죠. 그래서 회사 사장님들은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4차 산업혁명 막 이런 얘기를.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거야. 직원들한테 협박할 수 있죠. 야, 조심해라.
인공지능 나오는 거 있습니다. 너 나한테 더 충성해. 약간 그런 이데올로기로 사용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이 처음 나왔을 때 사진을 찍으면 영혼이 뺏긴다 그랬대요. 독일의 라이프니츠 타임스에 실린 거더라고요. 이미 1800년대 프랑스에서는 카메라가 다 나왔는데 독일에서는 탁상공원하고 앉아 있어요. 카메라는 신의 어떤 영역이고, 사람의 얼굴을 그대로 복사하는 거는 신만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어제 곡성을 봤는데 곡성을 보니까 이게 사진을 찍는 장면이 나와요. 사진을 찍으면 영혼을 뺏는다는 게 원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너무 놀랬고요. 제가 82년 중학교 2학년 때 국립과학과 창경궁 옆에 있는 국립과학관에 여름 캠프를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처음 본 게 컴퓨터인데, 거기서 정말 저는 이 컴퓨터를 보고 여기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람들이 알파고나 인공지능을 보고 있는 것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애플2를 만났던 그 느낌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뭔지 모르니까, 그 원리를 모르니까 너무 무섭고, 거기 사람이 들어있는 거고, 거기에 뭔가 내가 아닌 어떤 애가 생겨서 나를 지배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다 착각입니다. 저는 그 82년도에 했던 착각을 84년쯤에 벗어냈겠죠. 우리는 그런 착각을 삽니다. 처음에는 사이버 스페이스는 있습니까? 인터넷 처음 나올 때 뭐 가상공간, 지금도 많은 얘기죠. 가상공간에서 활동한다고. 아닙니다. 인간은 가상공간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현실에 있잖아요. 가상공간도 인간들이 착각으로 만든 거거든요. 지금 인공지능도 뭐가 인류를 지배한다, 이런 거 다 착각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오히려 인공지능은 이제 나의 능력을 확장시킬 거냐, 너의 능력을 확장시킬 거냐,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킬 거냐, 그들의 능력을 확장시킬 거냐, 이러한 누구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데 사용될 것이냐에 따라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연 좀 참을성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제 강연을 짧게 보실 분은 요 15분짜리 동영상이 세바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목사님들이 보시고 검증해 보시고 신도들한테 보여줘도 될 것 같으면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